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건영 신한 AI 자본 분석 팀장 모시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사태가 벌써 참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참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참 많았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그동안의 어떤 흐름과 정책 변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1월 말 2월 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 진짜 4개월 됐는데요. 진짜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라는 걸 보면서 저처럼 이제 금융시장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과거 사례 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런 걸 봤는데요. 코로나 사태하고 그럼 과거에 이제 2000년도 이후에 되게 비슷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가를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들이 이제 보통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2016년도에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브라질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전염병들이 과거에 분명히 이제 어떤 성장세를 좀 이렇게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어떤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거나 전체적인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열어두지를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사실은 팬데믹으로 이제 주요 도시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럭다운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 국면은 저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상치 못했던. 그렇습니다. 네, 검은 백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통계적으로 하얀 백조만 있는데 갑자기 검은 백조가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은 백조라는 이슈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분석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워낙에 많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하고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채를 쌓아왔었다는 거죠. 그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빚이 많다는 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가 두세 달 닫더라도 문을 닫더라도요. 만약에 제가 경제 생활을 중단하더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으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빚이 있으면 빚쟁이들이 와서 때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 생활이 중단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저한테도 문제지만 누구한테는 문제냐면 저한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한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저의 문제에도 들어가지만 전 세계 금융기관들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건 하나의 블랙스완인 게 맞고요.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레이 라이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회색 코뿔소라는 건데요. 회색 코뿔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중국이 부채가 많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채가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사파리 같은 데 놀러 갔는데 다 이제 지프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란 게 제가 저기 바로 큰 코뿔소 한 마리가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 저쪽으로 저한테 뛰어오면 저는 꼼짝없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재밌게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코뿔소는 10년 동안 일어나질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희 코뿔소가 일어나면 큰일 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애써 그걸 외면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사태 직전에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굉장히 큰 파티가 일어났었다는 얘기고 파티장에 검은 백조 한 마리가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파티장에 있었던 회색 코뿔소를 깨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정말 큰 공포가 바로 그래서 지난 올해 20년도에 3월 달에 3월 20일경에 봤었던 패닉 장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엄청났죠. 금단이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코로나라는 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부채 이슈하고 겹쳐 있다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랙스완하고 회색 코뿔소가 겹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요.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페드인데 페드 같은 경우가
뭐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페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이 부채 문제가 현실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때까지 네. 경제가 큰 충격을 주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페드가 했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 금융위기하고는 다르다. 대공황하고도 다르다. 네. 뭐가 다르냐면요. 대공황이나 금융위기는 다 죽은 겁니다. 예. 그럼 대공황이나 금융위기가 끝나도 죽은 것들이 살아나질 않겠죠. 죽은 네. 경제 주체들이. 네. 근데 코로나는 뭐가 다르냐면 그 옛날에 이제 페드의 그 의장 중에 버냉키 의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멋진 비유를 하나 했는데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눈보라와 같다는 얘기를 해요. 네. 거대한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 네. 집에. 그럼 눈보라가 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눈보라 거치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번째 국면입니다. 첫 번째는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로 인해서 큰 패닉에 빠졌던 국면. 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바이러스를 치료하진 못하지만 예.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예. 경제 주체들이 모두 죽어 넘어지지 않도록 온갖 수를 다 쓰는 예.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돈을 푸는 거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도 나왔고요. 예.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다가 미국 경제 체제에 굉장히 많은 달러 유동성을 부어주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달러 유동성을 부어주는데 이제 이게 문제죠. 미국만 나라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은 전 세계 금융거래 80% 이상이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달러가 가장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달러로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국하고 인도가 교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인도에서 한국 원화를 받느냐? 안 받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인도 루피아를 받느냐? 안 받아요. 예. 둘이 뭘로 거래를 하냐면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교역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했을 거잖아요. 네. 달러 베이스 투자라는 얘기는 제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리면 당연히 달러로 빌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달러로 돈을 빌려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찾아와요. 예. 그래서 딱 멈춰버립니다, 경제가. 그러면 저한테 대출을 해준, 달러로 대출해준 사람들이 달러로 대출을 갚으라고 할 거지 않습니까? 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달러를 구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럼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하고 이제 결국엔 경제 주체가 이제 파산을 해버리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건 미국에 있는 경제 주체들을 위해서 달러를 들이부어 준 게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머징 국가들 있죠. 미국 이외의 국가들한테도 달러를 퍼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뭘 해주게 되냐면 통화 스왑이라는 걸 해줍니다. 예. 스왑이 바꿔준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한국은행은 원화를 찍을 수 있지 달러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페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한국은행한테 그쪽에서 원화를 찍어라. 네. 그런 다음에 그 원화를 나한테 주면 네. 그 원화에 해당되는 만큼 일정 금액의 달러를 주마.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 통화 스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국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눈보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하고 통화 스왑이라는 네. 이런 정책이 나와줬었다라는 네.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국면은 뭐냐면 이 그 페드라든지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초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어떤 정책의 입안이나 통과에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런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양쪽 하나로 돈을 들이부어서 메워주고 끝났던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기 부양 법안들이 통과가 됐죠. 네. 그러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퍼주는 게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 조금씩 미국의 뒤를 따라서 돈을 퍼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돈이 폭주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돈이 엄청나게 풀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너무나 많은 돈이 흘러져 나오니까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와,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퍼준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약간의 모럴 해저드가 나타나요. 이 모럴 해저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주식시장이 호재. 왜? 돈을 더 퍼줄 테니까. 예. 그럼 돈을 퍼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예. 일이 벌어지는 예.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코로나 2차 팬데믹이 벌어지는 건 호재. 네. 왜냐면 그만큼 돈을 더 퍼줄 거니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네, 그렇습니다. 둔갑을 하는 거네요. 모든 악재는 호재가 되는 거고 네. 모든 호재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냥 하늘로 쫙 위로 올리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돈을 벌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야구 게임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같은 것도 다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시장만 뜨겁고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로직이 너무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페드가 받쳐줄 거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줄 거니까. 떨어지면 풀어준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라는 이제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세 번째 국면이 펼쳐집니다. 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는데 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이 그 세 번째 국면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블랙스완과 그레이 라이노의 네. 회색 코뿔소의 국면, 두 번째는 이제 페드의 대응, 네. 그렇죠?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되고, 세 번째는 사상 최고치의 주가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국면으로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국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화도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풀었고, 네. 또 금리도 이제 제로 금리까지 사실상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분명히 이게 정상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일시적으로 뭐 몇 개월 정도는 버티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가능한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2차 뭐 대확산 같은 게 또 있어가지고 좀 길어지면은 네. 분명히 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2차 대확산이 벌어지게 됐었을 때 시장이 기대하는 건 아직도 페드가 우리한테 줄 선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페드도 공언을 하거든요. 예. 아직 우리 페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걸 기대하게 되냐면, 지난 5월 달에 시장을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마이너스 금리.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거죠.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뭐 악재가 터져도 상관없다. 페드가 네.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그랬더니 반론이 나오는 거죠. 이미 금리는 제로인데 어디까지 내려? 그랬더니 들어는 보셨냐? 마이너스 금리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금리로 밑이 뚫린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제로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네. 마이너스 100% 이런 게 확 뚫려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줄 수 있구나, 이런 기대감을 확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투자 주체들이죠. 네. 투자 주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페드가 영원히 돈을 풀어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로직까지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지난 5월 달에 예. 이제 대표적인 분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네, 그렇죠. 요구를 했고, 네. 단 이제 파월 의장은 연준은 네. 일단 마이너스 아니라고 계속 버텼고, 또 실제로 2022년까지 네.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파워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가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일단 뭐 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파월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옹호를 하는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예.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졌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재정 정책으로 돈을 더 부양해 줘야 되니까 예. 국가가 돈을 퍼주기 위해서는 국가에 돈을 써야 되는데,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증세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렇죠. 자금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증세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에 지금 감세를 해도 모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증세가 안 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와야 되는데요. 네. 그럼 자금을 빌려올 때 제일 큰 문제는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금리가 마이너스면 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빌려올 때 오히려 이자를 받네. 이제 그런 현상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국채, 너도 나도 저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면, 예. 그럼 저는 최대한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주게 될 텐데, 네. 최대한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줘야 제 부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행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당연히 낮은 금리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옹호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쓴 나라가 실제 있거든요.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는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마이너스 0.1%입니다. 0.1.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0.5%입니다. 0.5%.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하실이 있으면 마이너스 100%까지 지하실 밑으로 콱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가 봤자, 마이너스라고 해봤자 제후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5 이렇게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죠. 예. 그럼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네.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시그널을 주는 건 좋다. 네. 근데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었던 선배들을 봐라. 얼마까지 금리를 잡아내리나. 얼마 못 내려가죠. 네.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냐. 이제 네. 이거고요. 첫 번째. 그러면은 어떤 시장 경제 주체들한테 자신감을 부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은 마이너스 금리로 크지 않다라는 게 1번이고요. 네. 그럼 효과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었을 때 은행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은행들은요, 시중에서 자금을 끌어모으게 되면 이 자금을 시중에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중에 대출을 못 해주고 은행들의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예. 페드가 되고 예. 한국은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에 돈을 이렇게 이제 입금을 해놓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어디에 때린다는 거냐면 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 중앙은행의 계좌에 돈을 넣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예. 수수료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대출해줘라. 예. 제발 이쪽에 돈 받지 말고 예. 시중에 대출해줘. 아니면 너네 페널티 때릴 거야. 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실제 시중은행은 때려 팬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제로 굉장히 건전한 차주들이 생겨나지 않는 한 네.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대출을 해주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부실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면서 페널티를 때리면서 이 돈을 어떻게든 퍼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수료 때려맞고 그 다음에 대출도 제대로 해주기 어려우니까 그럼 돈을 갖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은행들 수익성이 당연히 네.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은행들이 대출을 한번 해줬을 때 만약에 손실이 난다, 물린다라고 하면은 은행들의 타격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버는 건 적은데 손실 한 번 나면 이만큼씩 그렇죠. 나니까요. 예. 그럼 은행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을 갖다 더 많이 뿌려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정책인데 그게 오히려 시중 유동성을 이렇게 오히려 은행들의 수익성을 갖다 위축시키면서 그렇겠네요. 시중 예. 유동성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금리처럼 금융시장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그리 효과가 있지도 않은 정책을 쓰는 게 네. 맞겠니?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도입할 수 있겠냐 없겠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지금 상황보다 시장 이제 이 팬데믹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실물 경제가 너무 많이 어렵다라면 그때는 뭐 그 방법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필요하다라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고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그래서 예. 저도 무조건 아니다라기보다는 거기까지 넘어가려면 상당히 많은 컨플릭이 있을 것 같다. 뭐 네. 그 정도를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 말고 이 상황이 악화됐을 때 연준에서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이 또 있을까? 방금 마이너스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설명 아니세요? 이제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예. 이제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데 효과냐 예. 아니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냐. 예.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들어오면 웰컴이죠. 예. 당연히 더 좋아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물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실제 유럽이나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예. 말씀을 이제 첫 번째 드리는 거고요. 페드가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은 아직 좀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군요. 실제로 대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제 대출 프로그램을 잔뜩 준비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야. 그 대출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조금씩 찔끔찔끔 뿌려주고 있고 예. 거의 신용만 하지. 왜냐하면 분위기가 워낙 크게 좋아지니까 예. 돈을 더 풀 필요가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 이제 지금 주식시장도 좀 돌아서고 하니까 예. 지금 이렇게 예전처럼 지난 3월달에 그 긴급했던 상황 네. 그런 긴장감은 좀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 여력은 좀 남아 있는데요. 네. 다만 만약 2차 팬데믹이나 아니면 경기 둔화가 네. 너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예. 그때는 지금 비축해 놓은 총알도 예. 모자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정말 안 되면 이거라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뭐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같이 연동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서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를 받고선 빌려줬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 1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 기간을 딱 정해놔요. 네. 보통 1년 기간을 세팅을 해놓게 되고요. 1년이 지나면 무조건 갚아야 돼. 그런 건 아니고 네. 1년이 지났을 때 뭐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면 네. 그럼 알아서 이 통화 수합을 갖다 양국 간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체결을 중단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연장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통화 수합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과감한 자금 뿌리기가 가능합니다. 달러를 잡아 뿌리더라도 달러의 공급이 늘더라도 네. 달러의 공급이 너무 많이 늘게 되면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는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예. 그럼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자산들은 다 달러로 돼 있잖아요. 예. 달러가 폭락할 거라고 하면 미국의 자산을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은 달러의 공급,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도 있지만 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다 쓰인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도 선물로 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겠다는데 100달러 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달러 받으면 되게 흐뭇하거든요. 네. 이게 또 이게 느낌도 좋다 이제 이런 네. 느낌 이제 농담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10만 원짜리를 받을 때 원화 현찰을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구두 상품권 10만 원짜리 구두 상품 받으면 느낌이 조금 이제 현찰을 받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이제 마음속에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 저는 그 구두 상품권을 제가 좋아하는 구두가 있는 그 상점에 가서 그 재고가 있을 때 이게 현금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폐 자체가 널리 통용이 되기가 어렵다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화는 우리나라에선 널리 통용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선 쓰이지 않죠. 네. 근데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쓰입니다. 예. 달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거래에서도 널리 쓰이잖아요. 예. 달러를 찍어도 달러의 공급이 늘어도 달러에 대한 튼튼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예. 이러면 달러를 갖다 마구 찍어낸다? 이런 것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예. 그 문제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화를 미국처럼 마구 찍어낸다. 과감하게 찍어낸다. 이러면 이제 이슈가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요즘 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도 저렇게 마구잡이로 금리를 잡아내리거나 달러를 이제 원화를 찍어 뿌리면 예. 우리나라 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맞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하진 못하고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코멘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0.5%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미국처럼 제로금리 함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코멘트를 하는데 그 부분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얘기를 뒤에 단서를 붙이죠. 모든 건 상대적인,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예. 상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돈 대비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금리가 예를 들어서 0.5인데 예.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 50%다. 예. 이런 우리나라 금리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예. 원화를 보유할 때의 매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얘기 나왔던 게 만약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고민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혹은 양적 완화처럼 원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룸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뭐 이제 양적 완화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다른 나라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보면서 예. 그거에 맞춰서 좀 우리는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이제 원화를 좀 공급하는 방법을 좀 쓰면 어떤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달러에 대한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의 공급을 뭐 예전 너무 스트릭트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예전에 뭐 경제 배울 때 나오지만은 통화가 너무 많이 풀리면은 네. 또 인플레이션이 뭐 이유가 네.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달러를 저렇게 많이 풀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많이 풀었을 경우에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저도 지금 이제 되게 좀 많이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건 일단 인플레이션이 이게 돈을 많이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옛날에 보면은 대공황 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공황 때를 보면 대공황이 딱 터진 다음에 물가가 20%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GDP 성장률이 20%가 폭락을 하면서 거대한 디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에 충격이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소비를 안 하는 상태에서 공급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되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리고 디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은 마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고용을 줄이죠. 그렇죠. 고용을 줄이면 그만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또 물가가 떨어지고 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공황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은 과감하게 돈을 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래서 지금도 대공황에 준하는 그런 충격이 딱 찾아와서 경제를 딱 타격을 줬습니다. 근데 옛날하고 다른 거는 엄청난 돈을 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뿌려준다는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으로 꺾여서 물가가 확 내려갈 걸 갖다가 자금을 엄청나게 뿌리면서 이렇게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려고 하는 디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가는 거를 메워준다라고 하니까 간신히 아주 약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결국에는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불확실성을 만난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만나게 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수요가 장기적으로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강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작용을 하겠죠. 물가가 떨어진 압력. 근데 그걸 지금 뭘로 하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서 이렇게 메워주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뿌렸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려고 강한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간신히 받치고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그런 레벨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 쪽이 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풀린 자금들이 증시로도 쏠리지만은 지금 요새 보면은 부동산으로 또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제 이쪽 시장으로 돈이 풀려갈까요? 제가 뭐 이제 부동산 전문가나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이잖아요. 금리라는 게 너무 많이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드 헌팅이라고 하는데 약간의 차익이 나는 것이면 어디든지 자금이 흘러가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나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자금을 빌리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자금을 빌리기 쉬운 상태에서 제가 직업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무언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자금이 확 쏠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보면은 주식 시장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성장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면은 틈새 부동산들이죠.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이런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가서 확 고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을 때는 이게 실물 경제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들에는 이 자금들이 자산 시장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키가 굉장히 작은데 이제 키 좀 크고 싶어가지고 이 나이에 이제 막 밥을 막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키로 갈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 컸기 때문에 그럼 옆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처럼 그런 데로 이제 뱃살이 막 찌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경제에 좋은 현상은 아닌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중앙은행이 그 돈을 갖다 많이 풀고 이제 금리도 낮춰가지고 일단은 정크본드라든가 정비기업까지 다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틀하고는 약간 좀 역행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변형을 거치면서 다시 정의되면서 다시 또 이제 성장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본주의 위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과잉 공급과 그리고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거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이제 체제의 어떤 모순 이런 걸로 지금은 바라보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국가와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오히려 이제 다른 형태의 배분이라는 걸 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네.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네. 진짜 어떤 이머전시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돈을 네. 막 뿌리는 그런 각국 중앙은행들 얼마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얼마나 이 똑똑한 분들인데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는 지금 상황은 일단 넘겨야 된다. 네. 사람은 살리고 보자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저변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자본주의답지 않은 모랄 해저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진짜 나중에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돈을 나중에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게 이렇게 다 케어를 해주고 궁금해요. 있는 걸 어떻게 다 예.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건 저도 가능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뭐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실 그걸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다가 예. 이제 계속 좀 고생을 했었던 게 뭐 17년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도입을 한 게 2008년도에 도입해서 돈을 뿌리다가 예. 2017년이 돼서야 조금씩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2020년에 또 팬데믹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운이 안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장 경제 체제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성장이 나와주면 그 성장에 바탕해서 네. 기존에 뿌렸었던 부양책을 하나하나 이제 홀로 자생할 수 있을 때 네. 그건 이제 하나씩 회수를 하는 그런 예. 방법을 좀 이렇게 아주 긴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구 전략을 나름대로 갖춰놓고 있다. 그렇게 네. 보고 근데 지금은 그걸 뭐 언제 쓸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급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드에서도 2022년까지 금리를 네. 제로로 동결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얘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볼 때 참 이제 이게 진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예. 거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오죽했으면 예. 이라는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공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이슈는 지금의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예.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코로나 이후의 국제 경제 상황을 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정책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극복해 왔고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를 그 우리 오건영 신한 AI 자본분석 팀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분석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전망까지 다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참 어려운 내용인데 좀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